차가운 공기가 천명 그룹 권씨 가문의 저택 다이닝룸을 감싸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지만 그 아래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온기 대신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상석에 앉은 남자 권지훈 회장은 마치 제왕처럼 테이블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최고급 식기 위를 미끄러지며 사소한 흠결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번뜩였다. 그는 단순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해야만 했다. 음식의 맛, 접시의 온도, 심지어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까지도 그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그의 주변에서는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권지훈에게 가족 만찬은 휴식의 자리가 아니라 그의 권력과 질서를 재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현대적인 퓨전 요리들이 차례로 테이블을 채웠다.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음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이 만들어낸 걸작이었다. 하지만 권지훈의 표정은 무감각했다. 그는 음식에서 맛이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과와 효율성만을 평가할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의 미소 대신 냉정한 분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다이닝룸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낡은 토기 그릇 하나가 테이블 위로 올려졌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식기들 사이에서 그 투박한 그릇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유물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릇 안에는 짙은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김에서는 깊고 쌉쌀한 약초 향이 났다. 그것이 바로 권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양식 흑룡탕이었다. 이 특별한 탕을 올리기 위해 가문의 새로운 주방 책임자인 강서연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조리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고고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의 고든 자세와 침착한 눈빛에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신념이 엿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권지훈의 앞에 놓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권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게 뭐지?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것을 식탁에 올리는 건가? 이 역한 냄새는 또 뭐고? 그의 말 한마디에 다이닝룸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족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서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회장님, 이것은 흑룡탕입니다. 예로부터 권씨 가문의 건강과 역사를 지켜온 약선 요리입니다. 그녀는 음식이 아닌 약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권지훈에게 그 설명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약선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미신일 뿐이지. 내 가문은 그런 비합리적인 전통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로 미래를 열어간다. 그의 시선은 강서연을 지나쳐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허공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혁신과 진보에 대한 맹신만이 가득했다. 그는 숟가락으로 탕을 한 번 휘저어 보더니 이내 경멸적으로 옆으로 밀어냈다. 그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거부의 표시였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주방 책임자라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이런 비효율적이고 낡은 유산을 지키는 게 당신의 임무는 아닐 텐데. 그의 말은 강서연뿐만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존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모욕이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권지훈의 여동생인 권유라가 조심스럽게 오빠의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권지훈의
차가운 아우라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무의미했다. 그는 이미 흑룡탕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서 지워버린 후였다. 그에게 있어 전통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잔재일 뿐 계승해야 할 가치가 아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거부당한 탕 그릇을 조심스럽게 쟁반 위로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 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 불길한 미래를 예감하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탕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권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곧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그의 입에서는 천명그룹의 새로운 인수합병 계획과 냉혹한 구조조정 방안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강력한 리더의 위엄을 되찾았고, 가족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아까의 불편했던 순간을 억지로 잊으려는 듯했다. 다이닝룸은 다시 그의 비즈니스 브리핑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거부당한 탕에서 피어오른 쌉쌀한 약초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다이닝룸 구석구석을 맴돌며 조용한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권지훈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향기 속에 그의 가문을 지탱해온 비밀과 앞으로 닥쳐올 운명의 그림자가 함께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서연은 조용히 다이닝룸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쟁반 위의 탕 그릇은 식어갔지만 그 안에 담긴 가문의 역사는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불안한 미래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날 밤 권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업무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차 있었고, 저녁 식사 때의 불쾌한 기억은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장 효율 그리고 승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다. 가문의 깊은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의 오만한 한마디에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낡은 유산이 머지않아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밤의 정적 속에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권지훈의 여동생 권유라의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들렸지만 그 기침 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스산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의 세계가 곧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불길한 신호였다. 강서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잠 못 이루고 낡은 책 한 권을 펼쳐들었다. 책의 빛바랜 페이지에는 알아보기 힘든 한자로 수많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흑룡탕의 조제법이 적힌 부분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곳에는 권씨 가문의 혈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수심이 어렸다. 다음 날 아침 권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었다. 그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인 기계처럼 돌아갔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아침 식사 테이블에 나타난 권유라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창백함이 단순한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미신의 영역에서 피어난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의 견고한 이성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권유라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원을 힘없이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미세한 불안정함을 발견한 강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만이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음 성벽보다 더 단단한 권지훈의 마음을 열어야만 했다. 권지훈은 자신의 차에 오르며 비서에게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많은 회의와 계약 그리고 경쟁사와의 싸움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집안에서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거부당한 탕 한 그릇이 남긴 경고가 현실이 되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권지훈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것 앞에 무릎 꿇게 될 운명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권 씨 가문의 저택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권지훈이 가장 아끼는 존재, 그의 여동생 권유라의 방에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과 피로감으로 시작된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그녀의 붓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캔버스 위에 선명했던 색들은 그녀의 흐릿해진 시야처럼 초점을 잃어갔다. 권지훈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즉시 천명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인 천명의료원의 원장을 저택으로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불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한 강압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 24시간 내로 원인을 찾아내도록.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권유라의 방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 찬 임시병실로 변했다.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의 곁을 맴돌며 온갖 종류의 검사를 진행했다. MRI, CT, 펫 스캔부터 시작해 희귀 유전자 분석까지 현대의학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권지훈은 유리병 너머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과학의 힘이 곧 명쾌한 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배반했다. 검사 결과가 하나씩 도착할 때마다 의료진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다. 모든 수치는 정상 범주에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그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유령이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듯 증상은 분명했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데이터와 기술을 맹신했던 권지훈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의료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무능한 것들, 이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최고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그의 분노는 사실 자신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문의 연장자들이 하나둘씩 저택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다. 권지훈의 고모할머니는 유라의 곁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아, 이건 병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업보다. 내 증조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동생도 모두 이렇게 떠나갔단다. 권지우는 그 말을 미신이라 치부하며 일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저주 따위를 입에 담으십니까? 그는 노인을 방에서 쫓아내듯 내보냈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독처럼 밝혀 사라지지 않았다. 이성적으로는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강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권유라의 증상이 자신이 책에서 보았던 혈어증의 초기 단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권지훈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유라를 위해 신경 안정에 좋다는 대추차를 정성껏 다리거나 기력을 보충해 준다는 맑은 잣죽을 쑤어 그녀의 방에 조용히 들여놓았다. 그녀는 그것이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그저 입맛을 돋우기 위한 것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이상하게도 유라는 그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나면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유라의 방에서 나오는 강서연과 권지훈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권지훈은 그녀의 손에 들린 빈 그릇을 보고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짓이지? 의사들의 처방 외에 검증되지 않은 것은 당장 치우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신경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강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가씨의 기력을 돋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어이셨던 저의 선조께서 남기신 비방에 따르면 지금 아가씨께는 강한 약재보다 음식을 통한 보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닌 오랜 지식에서 비롯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그 당당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 어차피 최고급 병원의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작 주방 책임자의 음식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그녀를 지나쳐 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날 있을 해외 의료진과의 화상회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권유라의 병세는 천명그룹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후계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퍼지면서 시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권지훈은 권유라가 직접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 건재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천명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그녀를 참석시키기로 결정했다. 행사 당일 권유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창백한 얼굴을 완벽하게 화장으로 가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사람들 앞에 섰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은 척 연기했지만 그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권지훈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권유라가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하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비틀거리다 결국 힘없이 무대 위로 쓰러졌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권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대로 뛰쳐나가 쓰러진 동생을 품에 안고 절규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절망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 총수의 모습은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한 명의 오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병원 VIP 병실. 하얀 시트 위에 인형처럼 누워있는 권유라의 곁을 권지훈이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들의 침묵은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주치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권지훈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원인이 뭐냐고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병실을 울렸다. 주치의는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이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 말은 권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과학과 기술이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이 사랑하는 동생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처절한 무력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의료진이 모두 물러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지훈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손을 잡았다. 그 차가운 감촉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한 사람의 모습과 그가 경멸했던 쌉쌀한 약초 향기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권지훈의 세계가 병실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는 다른 종류의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화영그룹의 최민석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앞에는 권유라가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는 거대한 화면이 떠 있었다. 그에게 그 영상은 비극이 아니라 기회의 신호탄이었다. 최민석은 권지훈의 오랜 숙적이자 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권지훈이 냉철한 이성과 통제로 제국을 다스렸다면 최민석은 교활한 본능과 대담한 승부수로 정상에 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천명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침내 권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핵심 참모들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숨어 있었다. 지금이 천명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다. 권지훈은 동생 문제로 정신이 없을 테니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천명의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라. 그의 명령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 가문의 몰락을 목표로 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증권시장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화영그룹의 막대한 자금이 해일처럼 밀려들자 천명그룹의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오너 리스크와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위기감을 부추겼다. 천명그룹의 이사회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총사령관인 권지훈의 부재는 치명적이었다. 권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병실의 작은 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부하인 박 이사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와 절박한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동생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쳤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당장.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 개로 찢겨 있었다. 한쪽에서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핏줄을 나눈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고뇌와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권씨 가문이 외부와 내부의 위기로 흔들리는 동안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연은 가문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거대한 서고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볕도 잘 들지 않는 그곳에는 먼지 쌓인 고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와 묵향이 뒤섞인 냄새가 맴돌았다. 그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의학 서적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권유라의 증상과 일치하는 기록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선체였지만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신중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문의 역사, 깊숙이 뿌리내린 아주 오래된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그녀는 낡고해진 책 한 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책은 그녀의 선조 중 어의를 지냈던 이가 직접 집필한 비서배쉬였다. 그곳에는 권씨 가문의 혈맥에 흐르는 그림자라는 제목의 장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책에는 현대의학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혈맥 쇠진증이라는 병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초기에는 기력이 쇠하고 점차 신경이 마비되며 결국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지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증상이 권유라의 상태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책은 이 병이 오직 특정 가문의 혈통에만 나타나는 희귀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서연은 가장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다. 그 병은 권씨 가문이 대대로 지녀온 특이 체질과 관련이 있으며 그 체질을 지탱하고 부작용을 억제해 온 것이 바로 흑룡탕이라는 것이었다. 책은 경고하고 있었다. 만약 흑룡탕의 복용을 중단하면 혈맥 속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가 깨어나 생명력을 좀먹기 시작할 것이라고. 순간 강서연의 머릿속에 얼마 전 다이닝룸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탕그릇을 밀어내던 권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그의 오만한 행동이 결국 잠들어 있던 가문의 저주를 깨우는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건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서연은 책을 덮었다. 서고의 깊은 침묵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다. 밖에서는 최민석이라는 적이 천명그룹을 위협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혈맥 쇠진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권유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권지훈이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낡은 탕 한 그릇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것이 뻔했다. 과학적 데이터만을 신봉하는 남자, 자신의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는 오만한 남자. 그런 권지훈을 설득하여 이 비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어쩌면 최민석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랐다.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자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적힌 책을 품에 안고 서고를 나섰다. 이제 그녀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권지훈이 있는 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강서연을 태운 택시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도시의 불빛들은 의미 없는 잔상처럼 흩어졌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의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문의 명운과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닌 운명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곧 맞닥뜨려야 할 권지훈의 냉소적인 얼굴을 떠올리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사명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곧장 권유라가 있는 VIP 병동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성과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확신과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완벽한 이해가 필요했다. 그녀는 병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다시 책을 펼쳤다. 책의 첫머리는 흑룡탕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권씨 가문의 혈맥에는 용의 기운이라 불리는 강력한 생명력이 흐르는데 이 기운은 가문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제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독이 되기도 했다. 흑룡탕은 바로 그 폭주하는 용의 기운을 다스리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진정제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다스리는 차원의 문제였다. 현대의학이 증상만을 쫓다가 길을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강서연은 선조의 지혜에 깊은 경외감을 느끼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흑룡탕의 조제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조제법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약재는 천년 묵은 천종산삼의 뿌리였다. 단순한 산삼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하늘의 기운만을 받고 자란 전설 속에나 존재할 법한 영물이었다. 책에는 그 산삼이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며 마음이 부정한 자에게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는 백두산 천지의 새벽 이슬을 맞고 자란 설현화였다. 만년설이 녹지 않는 극한의 환경에서만 피어나는 꽃, 그 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가장 순수한 곳에서만 자라며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혈맥의 뜨거운 독을 중화시키는 유일한 해독제였다. 그 이름만으로도 현실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신비로움이 느껴졌다. 세 번째 약재는 더욱 기이했다. 동해 가장 깊은 곳, 용의 심장에서만 자란다는 해룡초. 책의 묘사에 따르면 그것은 심해의 화산 분출구 근처, 뜨거운 열수와 차가운 심해수가 만나는 극한의 경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해초였다. 옛사람들은 그곳을 용의 심장이라 불렀고 해룡초는 그 심장의 고동을 듣고 자란다고 믿었다. 강서연의 손가락이 약재 목록을 따라 내려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하나같이 현실에서는 구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 뿐이었다. 이것은 요리의 영역을 넘어선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그녀는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권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보일 비웃음과 경멸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조제법의 어려움은 약재에서 끝나지 않았다. 만드는 과정은 한편의 정교한 의식과도 같았다. 물은 동트기 전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옹달 샘물만을 사용해야 했고, 불은 벼락 맞은 참나무 장작으로만 지펴야 했다. 각각의 재료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맞춰 넣어야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탕을 다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다. 책은 경고했다. 탕을 다리는 자는 사흘 밤낮 동안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이나 의심이 끼어들면 약은 곧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신력과 영혼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강서연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처음 비밀을 발견했을 때의 희미한 희망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이 불가능한 임무를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일개 요리사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신의 영역에나 속할 법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다. 바로 그때 병동의 창문 너머로 권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동생의 침대 곁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공허한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절망이 변하여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길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설령 그 끝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훈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증거를 만들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뜨려야 했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리고 비교적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해 보이는 약재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리산 깊은 곳 왕의 기운이 서린 소나무 아래에서만 자라는 복령. 다른 약재들에 비하면 평범해 보였지만 이 역시 수십 년 이상 된 것은 시장에서조차 구하기 힘든 귀한 약재였다.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다. 강서연은 책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원에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권지훈을 만날 계획이 아니라 전국의 약초꾼들과 10만이들의 연락망을 수소문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퇴한 전설적인 10만이들의 이야기 희귀 약초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대한 정보. 그녀는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추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디뎠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보드룸이 아닌 한 여인의 조용한 방 안에서 권지훈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 비밀리에 초빙한 해외의 석학들조차 국내 의료진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다. 원인 불명, 치료 불가. 그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권유라에게 남은 시간이 기껏해야 한 달,
남짓일 것이라는 잔인한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그 순간 권지훈의 이성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병실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생기로 가득 찼던 얼굴은 이제 밀랍인형처럼 창백했고 가슴을 오르내리는 숨소리마저 위태로웠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무력함이라는 거대한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뜻밖의 보고를 했다. 주방 책임자인 강서연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실소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고작 주방 책임자가 할 말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비서가 덧붙인 말에 잠시 동작을 멈췄다. 권유라 아가씨의 병세와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그의 뇌리에 얼마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흔들림 없던 눈빛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결국 그는 면담을 허락했다. 장소는 병원 근처 천명그룹 소유의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그는 강서연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인 저택이나 업무 공간인 회사로 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지독한 피로와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권지훈은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1분 안에 끝내. 난 지금 당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줄 기분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절망은 그를 예민하고 포악한 짐승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곧바로 경호원을 불러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꽁순이 서서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그가 예상했던 감정적인 호소나 근거 없는 위로 대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병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녀는 들고 온 책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는 책을 펼쳐 혈맥 쇠진증에 대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는 권유라의 초기 증상부터 현재의 상태까지 책의 기록과 현실의 증상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설명해 나갔다. 현기증 신경마비, 급격한 기력 쇠퇴, 모든 것이 책의 내용과 무서울 정도로 일치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숙련된 의사가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명료했다. 권지훈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저주나 미신 같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오직 가문의 특이 체질과 에너지의 불균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뿌리 깊은 자존심과 과학에 대한 맹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래서 결국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낡아빠진 책 한 권과 정체불명의 탕한 그릇이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애써 짓누르려는 필사적인 저항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몰아붙였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는 속셈이지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라도 바라는 건가.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내가 신물이 나도록 봐왔어.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진심을 해부하려는 듯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상대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쪽을 택했다. 강서연은 그의 모욕적인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요리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자의 비장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께 믿음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의사들은 한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마지막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자신의 품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끼가 낀 채 흙이 묻어 있는 아주 오래된 복령 덩어리였다. 이것은 지리산 깊은 곳에서 수십 년을 자란 복령입니다. 흑룡탕의 가장 기본적인 약재 중 하나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수소문하여 전설적인 약초꾼을 통해 이것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허락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권지훈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권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복령 덩어리와 강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왔던 남자가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깊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봐. 그것은 희망에 찬 동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명심해. 만약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당신은 내 손으로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서늘한 위협이 되어 스위트룸의 공기를 갈랐다. 이로써 위태롭고 불안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파트너가 아니라 각자의 절망을 짊어진 채 불가능이라는 외줄 위에 함께 올라선 두 명의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신뢰 대신 의심과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쨌든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천명그룹의 자원들이 강서연이라는 조용한 지휘관의 손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전용기를 띄우고 최고의 보안팀을 소집했으며 필요하다면 검은 돈이라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막강한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판단이 아닌 강서연이 품에 안은 낡은 책 한 권이었다. 이 어색한 역학 관계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형성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백두산 천지의 새벽 이슬을 맞고 자란 설현화였다. 이름만 들어도 현실성이 없는 그 약초의 유일한 서식지를 강서연은 책의 묘사를 토대로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험준한 산맥의 특정 지역으로 지목했다. 권지훈은 처음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만 보내려 했지만 강서연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설현화가 채취되는 즉시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해야만
약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권지훈 자신도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강서연을 믿지 못했고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또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어색한 두 사람과 최정예의 경호원 몇 명으로 구성된 팀이 비밀리에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전용 헬리콥터가 그들을 산맥의 깊숙한 곳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 내려놓았다. 도시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 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호화로운 삶에 익숙했던 권지훈에게 혹독한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련이었다. 반면 강서연은 놀라울 정도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걸으며 오히려 주변의 식생을 살피는 여유까지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정된 경로를 따라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대한 산사태로 길이 막힌 것을 발견했다. 동행한 현지인 가이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최근 며칠간 비나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바위를 무너뜨린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은 첫 번째 경고였다. 팀은 어쩔 수 없이 더 위험하고 험준한 우회로를 택해야만 했다. 좁고 미끄러운 절벽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체력은 급격히 소모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숲속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괴한들이 나타나 그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전문적인 암살자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거친 밀렵군이나 산적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돈을 노린 강도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공격은 유독 길을 막고 전진을 방해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권지훈의 경호원들이 즉시 대응에 나섰고 설원 위에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권지훈 역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 자신도 몰랐던 보호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화영그룹 회장실. 최민석은 거친 목소리의 사내가 걸어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옆에 붙은 경호원들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최민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실패는 용납 못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그 약초를 손에 넣지 못하게 막아. 최민석은 권지훈이 단순한 요양을 위해 산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권씨 가문의 병세와 강서연이라는 변수의 존재까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흑룡탕의 비밀까지는 몰랐지만 권지훈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방해할 이유는 충분했다. 권지훈의 몰락은 곧 자신의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설원 위에서의 혈투는 경호원들의 희생 끝에 겨우 마무리되었다. 몇몇 괴한을 생포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팀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뒤로하고 더욱 비장한 각오로 다시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권지훈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단순한 약초 찾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임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마침내 그들은 책에 묘사된 장소에 도착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 그늘지고 바람이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마치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순백의 설현화들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피어 있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모두는 잠시 치열했던 싸움을 잊고 넋을 잃었다. 강서연은
경건한 자세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은으로 만든 칼로 꽃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을 다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권지훈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경멸이 아닌 존중의 빛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단지 요리사가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지키고 계승하는 수호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헬리콥터 안 특별 제작된 냉장 용기 안에 담긴 서련화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였다. 권지훈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설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저주와 보이는 적들을 상대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바로 저 여자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택의 공기는 희망 대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서연은 밤을 새워 서련화를 이용한 응급 처방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흑룡탕의 완전한 효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권유라의 급격한 악화를 막고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다. 그들이 벌어온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비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휴식할 틈도 없었다. 강서연은 낡은 책을 다시 펼쳐 다음 목표를 지목했다. 동해용의 심장에서 자라는 해룡초. 이번에는 험준한 산맥이 아닌 깊고 어두운 바닷속이 그들의 전장이었다. 권지훈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기술팀을 동원해 최첨단 심해 잠수정을 비밀리에 준비시키고 모든 계획을 극비리에 붙였다. 지난번의 습격으로 인해 권지훈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모든 정보를 자신을 포함한단 네 사람만이 공유하도록 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10년 넘게 함께해온 김동진 실장, 그리고 산에서 생사를 함께 넘었던 경호 팀장이 그들이었다. 그는 이 철저한 보안이라면 더 이상의 외부 위협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작전대 전날 밤 위장된 컨테이너에 실려 제주도 인근 비밀 항구로 이송되던 잠수정이 정교한 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마치 내부 설계도를 본 것처럼 정확히 잠수정의 핵심 동력 장치만을 떼어내 유유히 사라졌다. 잠수정은 순식간에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고 그들의 계획은 최소 일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사건 보고를 받은 권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번 습격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했다. 비밀 수송 경로 위장된 차량 정보, 그리고 수많은 부품 중에서도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부품의 위치까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보는 외부에서 샌 것이 아니었다. 내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흘러나갔다. 그의 머릿속에 세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을 함께한 비서실장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킨 경호팀장, 그리고 모든 기술적 지원을 총괄한 연구소장. 이들 중 한 명이 배신자였다. 그 사실은 적의 총구보다 더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의심이라는 독은 순식간에 그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팀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세 명의 모든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사적인 뒷조사까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독사를 품고 잠들 수는 없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조사 끝에 결과는 가장 믿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김동진 실장이었다.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의 비밀을 지켜주었으며 때로는 형제처럼 기댔던 남자. 그의 해외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팀은 그가 화영그룹과 연결된 암호화된 서버와 비밀리에 통신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권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김동진을 마주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는 고함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씩 조용히 늘어놓았다. 김동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권지우는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나? 내가 자네에게 부족하게 해준 게 있었나? 그의 질문에 김동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탐욕이 아닌 아주 오래되고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을 뿐입니다. 김동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권지훈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충직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과거 화영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시절 선대 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김동진의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결국 옥중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 후 복수심에 불타던 젊은 김동진에게 최민석이 접근했다. 최민석은 그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할 기회를 주겠다며 권지훈의 곁에 심어두었던 것이다. 김동진의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두 가문의 추악한 악연과 배신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이었다. 최민석의 공격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닌 대를 이은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권지우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최민석뿐만 아니라 존경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가문의 유산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에 빠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깊고 고통스러웠다. 김동진은 조용히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다. 권지우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유리창 너머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의심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인이자 그가 가장 무시했던 강서연 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강서연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계획을 변경한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 오직 당신과 나 둘뿐이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선 자의 처절함과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욱 어둡고 험난해졌다.
내부의 적을 제 손으로 처단한 후 권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자신감 대신 벼랑 끝에 선자의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잠수정을 이용한 거창한 계획을 즉시 폐기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첨단 기술이나 거대 자본도 동원하지 않을 터였다. 오직 소수의 인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이들만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서연을 자신의 비밀 안가로 불렀다. 이제부터 이 일은 당신과 나, 그리고 내 경호팀장단 세 사람만이 아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배신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쳐내고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다음이자 마지막 목표는 전설 속의 약재인 천년 묵은 천종산삼이었다. 책에 따르면 천종산삼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는 영물이라 하였다. 강서연이 어렵게 수소문에 얻은 낡은 약초꾼의 지도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외부와 단절된 원시림의 한복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강력한 자연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곳으로 평범한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금단의 땅이었다.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한편 최민석의 정보망 역시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잠수정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권지훈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그는 더욱 집요하게 그의 뒤를 캤다. 마침내 권지훈이 강원도의 원시림으로 향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최민석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잔혹한 해결사 팀을 급파하며 명령했다. 그들이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든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을 그 산속에 영원히 묻어버려. 권지훈과 강서연 그리고 경호팀장은 모든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며칠간의 고된 산행은 육체적인 시련인 동시에 정신적인 시험이었다. 권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직함과 부를 내려놓고 오직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자연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강서연이 낡은 책의 지식과 동물적인 감각의 의지에 길을 찾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 거대한 폭포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이무기의 허물처럼 생긴 바위 틈에서 한 뿌리의 산삼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식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서연이 경건한 마음으로 산삼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동굴 입구에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최민석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었다. 좁은 동굴 안에서 벌어진 싸움은 처절했다. 경호팀장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권지훈은 강서연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권지훈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여 동굴의 약한 부분을 무너뜨려 적들을 막아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약재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비밀리에 준비해둔 안전가옥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낡은 한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서연이 만약을 대비해 미리 마련해둔 장소였다. 모든 것이 흑룡탕을 다리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벼락 맞은 참나무 장작 동트기 전 길어온 약수 그리고 선조 대대로 내려온 거대한 가마솥까지 이제 마지막 의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 가문의 운명이 이 작은 한옥의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달리게 된 것이다. 강서연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마솥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탕을 완성하겠다는 일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책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재들을 순서대로 넣고 불을 지폈다. 어둠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사흘 밤낮의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가마솥을 지켰다. 그녀의 정신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이 탕 안에 쏟아붓고 있었다. 권지훈의 역할은 이제 보호자였다. 그는 총을 든 채 한옥 주변을 뜬 눈으로 지키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고 기다려야만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한 여인의 손에 맡긴 채 그는 불꽃 앞에서 흔들림 없이 앉아 있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의 동이 틀 무렵 강서연은 마지막 약재를 넣고 조용히 의식을 마쳤다. 가마솥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고 맑은 향기가 한옥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일깨우는 듯한 기운이었다. 짙은 흑색의 탕은 작은 그릇에 담겨 고요한 수면 위로 희미한 김을 피워 올렸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강서연은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그대로 쓰러졌다. 권지훈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창백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타오른 희망의 불꽃이 결실을 맺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생명의 탕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진정한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우는 완성된 흑룡탕을 특수 제작된 보온 용기에 담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옮기듯 병원으로 향했다. 쇠약해진 강서연을 부축한 채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의사들의 불신과 회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들에게 이 검은 액체는 비과학적인 최후의 발악 혹은 사기 행각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권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생의 입가로 가져갔다. 짙은 생명의 향기가 병실의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탕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향해 흘러들어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기적을 향한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적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권유라의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권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희망과 끔찍한 절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의사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속삭였다. 그의 마지막 믿음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려던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권유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생명 유지 장치의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들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의사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동생의 회복이 확실해지자 권지훈의 내면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를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의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푸른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분노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숙적 최민석을 향한 것이었다. 잠자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더욱 냉철하고 지혜로우며 무자비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권지우는 회사의 비상대책회의실에 강서연을 동석시켰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나타난 젊은 여성 요리사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권지훈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강서연에게 사업 전략이 아닌 인간에 대한 통찰을 구했다. 당신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 내게 최민석은 어떤 인간인지 말해 주시오. 강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최민석 회장은 탐욕스러운 맹수와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인 공격성은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녀의 통찰은 권지훈의 머릿속에 있던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는 섬광과도 같았다. 그녀의 조언을 바탕으로 권지훈은 대담하고 기만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시장의 1000명 그룹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룹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 1000명테크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헐값에 매물로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것은 최민석의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 던져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미끼였다. 예상대로 최민석은 함정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것이 1000명 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가며 1000명 테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시장 전체가 화영그룹의 위험한 도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의 제국은 승리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동시에 붕괴의 낭떠러지로 돌진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 1000명 테크의 인수를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승리를 확신한 최민석이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아직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분명히 회복된 모습의 권유라가 함께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지훈은 단상에 올라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1000명 테크의 위기는 철저히 조작된 연극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가 진짜 노린 것은 다른 것이었음을 선언했다. 최민석이 1000명 테크 인수에 정신이 팔린 사이 권지훈은 자신이 비밀리에 통제하는 해외 유령 법인들을 통해 화영그룹이 발행한 막대한 양의 회사채를 헐값에 사들였던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최민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권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민석 회장, 이제 내가 당신의 가장 큰 채권자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발동하여 화영그룹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담보로 잡혀 있던 그룹의 핵심 자산들에 대한 압류를 선언했다. 단 한 수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최민석은 역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권지훈의 손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회의장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지훈이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보타주 행위에 대한 증거를 넘겼던 것이다. 권지훈은 무너지는 숙적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기나긴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하고 강철 같은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마침내 가족을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자신의 제국을 되찾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한 그릇의 탕과 그 탕의 가치를 믿었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 쓰였다. 최민석은 자신의 탐욕이 낳은 대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치르고 있었고, 거대했던 화영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빈자리는 더욱 견고하고 강력해진 천명그룹이 채웠다. 세상은 권지훈을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어낸 천재적인 전략가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권유라는 기적처럼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고 그녀의 캔버스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생명력과 삶에 대한 감사가 넘실거렸다. 권지우는 이제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동생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그녀의 그림에 대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리더십 또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임원들의 보고를 끝까지 들었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운 오만함 대신 깊은 고뇌를 거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관용이 엿보였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권 씨 가문의 저택 다이닝룸에서는 오랜만에 가족 만찬이 열렸다. 모든 것이 몇 달 전 그날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차가운 긴장감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의 과시를 위한 자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여러 요리가 오고 간 후 마침내 메인 요리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 다이닝룸의 문이 열리고 투박한 토기 그릇을 든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사용인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한 권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흑룡탕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상석이 아닌 테이블의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서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주방 책임자가 아닌 이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손님이었다. 권지훈은 허리를 숙여 직접 그녀의 앞에 탕 그릇을 공손하게 내려놓았다. 그 행동 하나에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때 낡은 유산이라며 탕 그릇을 밀어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듯 그것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탕이 우리 가문을 살렸소. 아니, 강 선생이 우리 가문을 살린 것이오. 이 은혜는 내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것이오. 강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창한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의 선조가 남긴 지혜를 조용히 읊조렸다. 가장 강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낡은 것의 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 만났을 때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밤 식탁에 오른 모든 이들이 흑룡탕을 나누어 마셨다. 더 이상 그 탕에서는 쓴 약초의 맛이 나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는 역경을 이겨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단맛과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한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희망의 맛이 났다. 그것은 바로 재생의 맛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권지훈과 강서연은 저택의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권지훈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소. 당신이 괜찮다면 앞으로도 내 곁에서
우리 가문의 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빌려주시오. 그것은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주방 책임자나 고문이 아닌 가문의 유산과 정신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강서연은 대답 대신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평화로운 미소가 그녀의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한때 경멸의 대상이었던 낡은 탕 한 그릇은 이제 한 가문의 역사를 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다시 세운 상징이 되었다. 권씨 가문과 천명 그룹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뿌리 위에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고 먼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은 그날 저녁 한 남자의 오만함으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